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2 신사고 독서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독서 지문에 대해서 첫 번째 파트를 배웠고요. 좋은 글 선택하기라는 단원을 배웠죠. 그래서 현재 지금 독서의 본질이라고 하는 큰 대단원에서 이제 작은 단원 첫 번째 독서의 본질 중에서 좋은 글 선택하기를 배웠던 거고요. 오늘은 그 좋은 글을 선택했으니까 이제는 그 좋은 글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읽으면 좀 우리가 더 성숙된, 더 멋진 우리가 글을 읽어낼 수 있을까, 그거를 주제 통합적 읽기 방법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같이 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도 힘이 되는 한마디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 라고 하는 나폴레옹 여러분 누구나 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글귀입니다. 여러분들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잘하던 사람들도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잠깐 흔들려 버리면 성적이 또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처음 마음가짐이 끝까지 잘 유지되는가가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독서 지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엔 열의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중간에 뭔가 어렵고 따분해 보이고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문학처럼 뭔가 약간 좀 감정적인 걸 자극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면 독서라는 이 영역은 절대로 여러분이 정복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그래 독서 이번 기회에 한번 복습하면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하지만 열심히 정복해보지,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서 한번 덤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파이팅 하시고 끈기 있게 마지막까지 덤비시면 아마 이번 학기가 지나갔을 때 적어도 비문학 독서 파트에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 이제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매 단원을 볼 때마다 앞쪽에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요. 오늘도 그 개괄 설명을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화제인 주제 통합적 읽기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관점이나 형식이 다른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을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하나의 사건이나 소재나 어떤 제재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다 난 찬성, 나도 찬성, 모두가 다 찬성하는 글만 읽어오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친 글을 읽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좋은 글 선택함에 있어서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글의 요건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좋은 글은 사실은 다각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소재가 동일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어느 한쪽은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집에 가서 두 아들이 있거든요. 그 9살짜리 아들과 6살짜리 아들이 둘이 서로 싸우게 되면 처음에 이제 둘째 녀석이 막 와서 울면서 얘기해요. 영아가 혼자서만 하고 오락을 혼자서만 다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울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랬어. 그러니까 이 동생의 말을 들으면 형이 정말 나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을 불러요. 가온아, 둘째가 시온이거든요. 가온아, 시온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 이제 가온이가 막 얘기를 해요. 사실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다라 얘기를 해요. 사실은 둘째 아이의 이 말을 들을 때 아내는, 이제 엄마인 아내는 옆에 들으면서 되게 어이없어 해요. 그 엄마의 반응만 봐도 알아요. 얘가 혼자 자기 입장에 충실한 말을 했다라는 걸. 그래서 형 얘기를 들어오면 어쨌든 누군가 한쪽에서 잘못한 부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잘못한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둘째 아이 녀석이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했던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다양한 글을 읽어보는 게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다양한 관점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글 읽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그걸 배워보고자 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이 뒤쪽 본문은 총 3개의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그 3개의 본문이 글의 형식도 다르지만 형식은 다른데 소재가 똑같아요. 소비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잠시 한번 더 설명을 할 거니까 오늘은 동일한 화제, 다양한 글, 통합적이란 말을 잊지 않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주제 통합적 읽기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봅시다.
주제 통합적 읽기란 하나의 화제나 주제의 쟁점에 대해 방금 얘기했네요. 하나의 화제, 주제, 쟁점, 하나의 어떤 이야기거리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 그리고 다양한 형식, 뭐 어떤 글은 설명문일 수도 있겠고, 어떤 글은 논설문일 수도 있고, 어떤 글은 문학일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쓰인 글들을 비판적이고 통합적으로 읽어내면서 새로운 주제를 도출하거나 혹은 그 의미들을 원래 가진 것과는 좀 다르게 재구성해내는 읽기를 말한다. 아, 무엇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설명한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주제 통합적 읽기의 정의다라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죠? 우리가 독서집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경계 방식 중에 하나예요. 주제 통합적 읽기가 뭔지 아니?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정의에 대한 부분이겠죠? 즉, 요즘에 이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비문학 문제를 풀다 보면, 즉 독서 문제를 풀다 보면 앞에 말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즉이란 말을 뒤를 살펴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독자가 자신의 궁금증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어떤 화제 또는 주제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글을 종합적으로 읽고 비판적 통합적으로 이해해서 확장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심화 읽기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심화 읽기를 우린 뭐라고 하는 거냐면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단원에서는 주제 통합적 읽기의 개념, 정의를 지금 쭉 설명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죠. 두 번째, 그럼 그러한 주제 통합적 읽기를 왜 해야 하지? 뭐가 중요하길래 그 중요성을 첫째, 둘째, 셋째로 얘기하는데요. 첫째 부분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번호를 좀 쪼개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1번이라고 하죠.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하게 되면 어떠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세계를 폭넓은 안목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세 번째요, 한층 높은 수준으로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다음 네 번째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해서 총 네 가지 측면에서 이 필요성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뭐 세 가지라고 해도 되지만 사실은 첫 번째에 있는 게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세계를 폭넓은 안목으로 보는 건 다른 이야기니까 이걸 두 개를 한번 쪼개서 이야기해 본 거예요. 그래서 본문과는 좀 다르게 파악을 해본 건데 어쨌든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을 읽다 보니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면 선생님의 학교에서 현재 환경에 대해서 주제를 삼아서 국어에서도 얘기를 하고 영어에서도 얘기를 하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의 소재를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범주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한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폭넓은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 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통합하고 재구성하고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한층더 읽기 수준이 휙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볼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 아까 얘기했던 공정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일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주제 통합적 읽기가 무엇인지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읽기가 왜 필요한지를 얘기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머릿속에 궁금한 건 주제 통합적 읽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방법이 궁금하겠죠? 그 방법, 바로 말하면 과정에 대한 것들을 이 3번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주제 통합적 읽기의 절차와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표가 여러분 잘 보이려고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그 색깔이 좀 이쪽이 진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선생님 잘 읽어드릴게요. 교과서 있는 분들은 교과서 신사고 독서 교과서 23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자, 절차가 간단한데요. 관심 있는 화제나 주제나 쟁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 선생님 색깔 좀 달리 해놨었는데 1단계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확인이라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겠죠. 그게 뭔지를요. 그 다음 확인했으면 뭐 해야 되죠? 그 확인한 거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쭉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글과 자료에서 내가 원하는 그 화제,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선정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계는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요거 필요할 것 같아. 이거 필요할 것 같아.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오케이 필요할 것 같아. 다 자료를 모으는 단계. 일종의 그냥 자료 수집의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세 번째는 그렇게 수집한 선정한 글과 자료들을 그 관점들을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내는 과정이 세 번째 단계고요. 다음 네 번째 단계는
관점에 여러분 여기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비교, 대조, 그다음에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잘 안 보이면 선생님 어디 써드릴게요. 비교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조하는 부분, 평가. 여기는 정리라고 돼 있어요. 혹시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적어드립니다. 그래서 4단계 가게 되면 이렇게 정리한 관점들을 비교하고 대조한 다음에 평가를 내려주는 거죠. 좋은 것 같아. 긍정적인,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겠죠. 이러한 평가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관점을 뭐 하는 과정이 있냐면 재구성하는 과정의 마지막 5번째, 심층적인 이해로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5단계에 따라서 읽어가는 거라 요걸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한 게 밑에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확인하기 단계. 관심 있는 화제나 주제나 쟁점 하나로 묶어서 소재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이러한 이야기거리들을 스스로 확인하고, 여기 써있네요. 확인이란 말 방금 얘기했었죠. 그 다음 이와 관련된 또 하나 중요한 거, 질문을 만들어요. 왜? 어떠한 확인한 소재에 대해서 무엇이 궁금한지가 있어야 그 궁금증을 파헤쳐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은 또 하나 내가 알아야 될 소재들에 관련된 말. 그래서 여기 있는 1단계에서는 확인도 하지만 질문을 제작하는 이러한 과정도 거치게 되는 거겠죠.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 방금 선정이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줄을 다 쳐놨는데 보시면 분야나 자료의 유형이나 갈래 등을 고려해서 글과 자료를 여기 써있죠. 선정한다라는 게 두 번째 글의 포인트. 그럼 선정하면 끝인가? 아니요.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화제나 주제나 쟁점에 대한 필자의 관점 관련된 주요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냐면 정리해 나간다라고 지금 써있는 거고요. 다음 네 번째요. 관점의 비교와 대조 평가인데 이 필자들의 관점을 정리했으면 이제 얘는 왜 찬성이라고 얘기했을까? 얘는 왜 반대로 얘기했지? 어떠한 차이점이 있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대조해보는 그런 작업 거친 다음에 총괄적으로 이게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 타당성, 우리 지난 시간에 글의 성격 얘기할 때 글이 얼마나 좋은 글인지 판단할 때 이런 거 배웠죠.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이독성, 가독성 이런 거 배웠단 말이에요. 거기 중에서 타당성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마지막 5단계는요. 이렇게 전부 다 비교하고 평가해서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냈어요. 이것을 통해 자신의 관점과 생각을 비판적이고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단계가 마지막 5단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 짝짝짝짝 가시면 되게 좋은데 사실 쉽지가 않죠. 그냥 실제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실질적인 사례로 한번 정리해 본 게 그 밑에 있는 예시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방금 설명했던 주제 통합적 읽기의 개념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5단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5단계가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봐야겠죠. 봅시다. 예를 들어 행복을 화제로 삼은 글, 그러니까 화제가 무엇인지 확인을 했죠. 여기 아까 말했던 그 화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 그 다음 필자가 제시한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가, 무엇일까, 있을까, 뭐뭐 하는 것인가 라고 해서 질문을 생성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1단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까 1단계가 뭐였었냐면 무엇인가 요 개념들을 확인하는 작업과 플러스 질문을 제작하는 단계가 요 1단계 속에 있었죠. 오케이. 다음, 이렇게 확인을 통해서 소재를 확인했으면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우리가 모아봐야겠죠.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행복에 대한 글을 찾다가 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글이 검색이 되었어요. 자, 자료를 지금 현재 열심히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요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내 질문과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글들을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2단계 핵심 포인트가 우리 요 말 아니었나요? 선정한다라는 말이 포인트였죠. 그죠? 그래서 2단계는 다양한 글에 대한 검색을 통해서 내 질문,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질문에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글들을 컨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2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단계는 질문에 대한 것들을 소재를 확인하고 그 다음 질문을 던지는 거였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2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2단계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자료나 글을 선정하는 작업이 바로 2단계 내용이었어요. 그럼 선정했으면 모든 자료가 다 쓸모 있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하겠죠.
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가 궁금한 독자는 각 학문 분야에서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글을 선택해서 나한테 정말 필요한 글을 선택해서 읽어나가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정리해 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3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죠? 3단계는 글의 어떤 관점이나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정리가 됐어요.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이제 이 의견들이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을지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비교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대조해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단계. 여기 우리가 4단계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4단계의 포인트 핵심은 뭐였었냐면 아까 비교, 그 다음에 대조, 평가까지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자, 이제 마지막 5단계네요. 재구성이란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가한 내용을 종합해서 자신의 관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생각을 발전시키면 기존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발전하게 되면 우리가 재구성되는 작업을 거칠 수 있는 거니까 여기가 우리가 말했던 5단계 파트 우리의 지식의 재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주제통합적 단계를 읽기를 5단계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행복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심도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대요. 이 읽기가요. 다음 두 번째는 나름의 행복론을 정립하게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A와 B로 표시했을 때 이 두 개가 도대체 나한테 뭘 주는 거길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라 본다면 이게 바로 주제통합적 읽기라는 게 가지고 있는 주제통합적 읽기에 우리가 의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주제통합적 읽기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런 의미가 있지.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고 행복론을 정립할 수 있게 해주니까. 이해하셨죠?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넘어갈게요. 4차 산업,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4차 산업 단계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이러한 지식이 기반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서 우리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범람하는 정보들,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은 거야. 범람하는 정보들이 너무 많고요. 이 속에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통합해서 이러려면 내가 우와 창의 융합적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인가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융합할 수 있는 능력.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창의 융합적 사고력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배운 건 주제 융합적 읽기 능력밖에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제 통합적 읽기 능력이라 써있네요. 이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여기서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잘 선별해내고 이거를 통해서 통합해서 어떠한 정보를 딱 결론을 내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주제를 통합해서 읽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한 것이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독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 능력이다. 바로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요 주제통합적 읽기 능력을 설명하는 말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 능력 갖고 있으면 한 번 더 설명하지만 다양한 글을 비판적이고 재구성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이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해요. 이해하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다 끝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책에서 25페이지를 넘어가시면 거기에 글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학의 핵심 포인트 잡아드렸던 것처럼 글 속에서도 선생님의 포인트를 미리 잡아서 드린다고 했죠. 그럼 머릿속에 요런 내용들을 안고서 어디에 들어가 있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갑시다. 자, 이 글 속에서는요, 시장과 우물이라는 글인데, 소비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찾아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물과 재물에 비유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물하고 재물하고 뭔 상관이야? 우물은 말 그대로 물이고, 재물은 말 그대로 돈인데, 뭔 상관이지? 뭔가 관계가 있나 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시장과 우물의 관계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목이 시장과 우물이겠죠. 어떠한 관계 있을까를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도 머릿속에 이 내용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머릿속에 소비란 단어입니다. 앞으로 3시간 동안 글을 3편을 보게 될 텐데 그 3편의 글이 모두 다 소재가 소비라는 거예요.
아까 주제통합적 읽기라는 건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종류의 글들을 읽는 거라 얘기했죠? 소비라는 글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표현하고 싶었을까 지금부터 읽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시장가음을 페이지 25페이지짜리예요. 여러분들이 읽었다라는 전제하에 선생님이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읽지 않았다라면 이 강의를 보기 전에 잠깐 멈춰두시고 글을 읽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어제 설명드렸지만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우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나서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요 문장이 좀 중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다가 줄, 밑줄, 그리고 단락 끝나는 그 부분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소주제를 꼭 적어서 표시해 보시면 되게 쓸데없는 작업 같을 수도 있는데 그게 쓸데없는 작업이 아니라는 건 몇 번만 해보셔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만큼 편하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쉽게 어쨌든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시고 점차 더 좋아질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끈기 있게 나아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소비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 했었는데 여러분 소비하면 딱 떠오르는 건 그런 거예요. 소비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흔히 우리가 소비를 낭비라는 말과 혼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괜히 그러니까 소비를 하면 뭔가 낭비하는 느낌? 돈을 쓰면 우리가 해프게라는 말이 어떠세요? 해프게 쓴다. 그게 낭비인 거죠. 그러니까 낭비는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을 굳이 과도하게 쓰는 걸 우리가 낭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낭비하는 것, 그러니까 쓰는 것들을. 근데 소비라는 건 뭔가를 사는 것, 그죠? 그럼 생산을 했다면 누군가가 사는 게 필요하겠죠. 열심히 생산을 했는데 사질 않아. 그러면 생산한 것들이 팔릴 리가 없고 그럼 더 생산한 힘을 잃게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게 되겠죠.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책임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쌀 농사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쌀을 열심히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쌀을 열심히 지었는데 사람들이 쌀을 안 먹고 이제는 밀가루만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쌓인 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팔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쌓아두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썩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쌀을 재배해야 돼요? 이만큼 이미 쌓여있는데 어떻게 재배를 해요? 그러니까 재배할 수가 없죠. 그렇게 몇 년을 지나다 보면 더 이상은 쌀을 재배할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쌀 농사를 짓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비라는 게 과연 나쁜 거냐. 뭔가 쓴다는 건. 우리나라는 대대적으로 약간 좀 뭔가 아껴야 잘 산다라는 그런 약간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뭔가 돈을 받으면 무조건 쓰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소비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활발하게 돌아야 뭔가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어야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관점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어릴 때는 그런 교육 많이 받았거든요. 아껴야 돼. 뭐 이런 내용들. 뭐죠? 연경은 여러분 알겠지만 중국의 한 곳이죠. 중국. 넓은 나라죠. 우리나라 옆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랑 참 많은 인연이 있는 나라죠. 자, 연경에 9개 성문 밖으로 쭉 뻗어나가다 보니까 쭉 읽어나갈게요. 상점이 늘어서 있었대요. 중요한 포인트는 상점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 중국이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 중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중국이란 것은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 상업이 발달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의 상업은 정말 엄청나게 유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점들이 수많은 것들이 늘어서 있으니까. 자, 시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포가 늘어져서 마치 옷에 가선을 두른 것 같았다. 가선이 옆에 뜻을 보니까 옷 따위의 가장자리를 다른 헝겊으로 가늘게 싸서 돌린 그 헝겊들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이런 거죠. 상점이 늘어선 모습 있잖아요. 이 상점이 늘어선 모습을 비유적으로 그냥 설명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지난 시간부터 비유적인 표현 많이 나오네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를 한번 꼭 파악해 보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상점은 제각기 점포 이름과 파는 물건 이름으로 쫙 새겨져 있고 블라블라 해서 사람들이 빽빽하게. 그러니까 지금 상점이 많이 늘어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야시장 같은 거 많이 가봤나요? 시장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가 막 발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동학묘와 융복상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있는 묘고요. 중국에 있는 절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굳이 이게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까지는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학묘는 무엇이다, 융복산은 무엇이다 이런 걸 설명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특별한 날을 정해 시장을 여는데 진귀한 보물과 괴상한 물건들이 매우 많다. 그럼 1단락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간단하죠?
중국에는 뭐가 많다? 상점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상점이 많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상업이 발달했다. 뭐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주제를 써볼 수 있겠네요. 주제, 상업이 발달했던 중국의 모습. 되게 쉽죠? 글자체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중국이 상업이 발달했대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서는 중국의 모습을 얘기했으니까 우리나라의 모습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화한 중국 시장을 처음 보고선 야, 말단의 이익만을 숭상하려고 하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단의 이익이라고 하는 건 제 밑바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을 보고서 밑바닥 인생이라고 지금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을 약간 천대하던 우리나라의 당시 분위기, 당시 시대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업을 천대하던 우리나라의 시대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 이런 말 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어디서 있었지? 봉산탈출에 보게 되면 거기에 맨 마지막에 그 취바리가 나와요. 취바리가 상인 계층이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정말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양반들이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무시한단 말이에요. 왜? 그때 이런 말 하죠. 산업공상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선비사자고요. 농민이고요. 그러니까 선비들과 유교와 농업이 되게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업은 제일 끝바닥에 있잖아. 이게 상업이거든요. 상인을 얘기하는 말. 그러니까 상인이 가장 하찮은, 지금으로 따지면 대기업 총수가 완전 하찮은 인간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죠. 옛날과 완전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네 부류 백성의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해서 무시하는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필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왜? 상인은 네 부류 백성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 하나가 이게 상인이죠. 상인이 나머지 세 부류, 즉 산원공이라고 하는 이 세 부류의 백성들을 뭐하냐면 소통시킨대요. 이 소통하는 게 누구의 역할인 거냐면 상인의 바로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인은 그냥 물건만 파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을 소통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떨거지로 생각하지 말고 열의 셋 정도의 비중은 차지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상업이 그만큼 중요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업이 발달했던 중국과는 달리 상업을 천시했던 우리나라의 모습이니까 이 단락의 주제는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상업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나라의 어떤 당대 분위기를 통해서 대신 표현하고 있다. 그럼 우리 처음 얘기할 때 우리나라와 중국의 분위기를 얘기한다면 상업을 중시하는 것과 천대한 것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은 소비를 권장하는 나라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업에 대한 걸 크게 관심 없었으니까 소비를 권장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수밖에 없겠죠? 3단락 갑시다. 지금 쌀밥 먹고 비단 옷을 입고 있다면 이 글이 여러분 읽다 보니까 선생님이 읽었는데요. 아까 넉넉히 읽으니까 글이 살짝 이해가 좀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밥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그 나머지는 모두를 쓸모없는 물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겠죠. 가장 좋은 걸 내가 누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쓸모없는 물건을, 그러나 이 뒤에가 중요한 말이겠죠. 그러나 쓸모없는 물건을 활용하여 쓸모 있는 물건을 유통하고 거래하지 않는다면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쓸모 있는 좋은 물건이 있는데 뭔가 쓸모없는 것 같은 거에 비해서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껴두고, 소비하지 않고 아껴두고 쓸모없는 것들만 갖고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른바 쓸모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한 곳에 묶여서 유통되지 않겠죠. 그렇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산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아름답고 삐까뻔쩍이라는 말 별로 안 들었죠. 너무나 예쁘고 정말 최신 유행하는 이제 펭수 캐릭터가 그려진 그런 우산이 있다 칩시다. 근데 여기는 막 지푸라기로 막 덧대 붙어있는 이상한 꽂은 우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데 이 좋은 우산을 들고 나가면 이게 망가질 것 같은 아쉬움에 그냥 후진 우산을 들고 나갔던 거예요. 근데 나갔는데 뭐 비를 쫓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좋은 우산을 아껴두기만 하면 얘는 여기에서 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줄고 썩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이 우산을 가질 수도 없고 그냥 여기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일부 쓸모있다는 물건이 계속 고갈되기 쉽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결국은 유통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유통이 되지 않는, 즉 유통이 부재해서 그 결과 생긴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부재의 결과라는 것들은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지금 예서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안 쓰는 게, 유통되지 않게 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단락의 주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유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아무리 좋은 것도 유통되지 않으면 이렇게 썩어서 문드러질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4단락 넘어가서 이런 유통의 중요성을 얘기했으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결론이네요. 옛날에 성왕께서는 보석과 화폐 따위에, 자, 보석이나 화폐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따위라고 했다라는 건 별로 좋은 물건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거죠. 보석과 화폐 따위에 물건을 만들어 덜 기묘한 물건, 덜 중요한 물건으로, 그러면 이걸 만들어서 덜 기묘한 물건이 됐으니까 이 덜 기묘한 물건은 바로 보석과 화폐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보석과 화폐가 덜 기묘하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한데? 더 기묘한 물건, 이게 쌀이나 예를 들면 비단 이런 것 같은 일종의 생활 필수품들을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보석이나 화폐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쨌든 돈이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만 있으면 뭐에 쓰이겠어요? 이거 화폐를 두르고 있으면 따뜻한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석을 안고 있다 따뜻하진 않잖아요. 당장 우리가 먹을 게 없을 때 보석을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기묘하지 않은 물건이다. 덜 기묘한 물건으로 더 중요한 물건의 상대가 되도록 두 개를 바꿀 수 있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쓸모없는 물건으로 쓸모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유통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쓸모없는 물건은 그러면 얘라고 볼 수 있겠고 쓸모 있는 물건은 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충 본다면. 완전 쓸모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인 관점이에요. 게다가 배와 수레를 만드셔서 험준하고 외진곳까지 물건을 유통시키셨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옛날에 성왕께서는 유통을 잘했던 그런 왕이었다. 그렇게 하고도 천리만리 먼 곳에 물건이 이르지 못할까봐 염려했다는 거예요. 왜? 물건이 여기저기 이르러야지만 골고루 잘 살 수 있는데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걸 이런 걸 느꼈다는 거겠죠. 이렇듯이 백성들에게 폭넓게 베풀어 주셨다. 여기서 베풀었다는 거는 유통이 되도록 도와주었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게 주제겠네요. 물건 유통에 힘을 썼던 중국의 성왕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성스러운 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중국은 이렇게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던 곳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통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돼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중국 얘기했으면 또 우리나라 얘기 한번 더 해야겠죠. 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이 수천리라서 우리나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지방이 수천리라서 인구가 적지 않아요. 우리 인구 많죠. 적지 않고 갖추어지지 않은 물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갖추어지지 않은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살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과 물에서 얻어지는 이로운 물건을 전부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방금 봤던 중국과는 달리 물건의 유통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물건들이 한 장소에 썩고 있는 거예요.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도, 이 도가 바로 유통의 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그런데도 날마다 쓰는 물건과 할 일을 팽기쳐둔 채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강구해야 되는데 날마다 쓰는 물건과 할 일을 팽기쳐두고 대책을 안 가는 거 있다. 그래서 중국의 저택, 수레와 말, 색채와 비단이 화려한 것을 보고서는 대뜸 사치가 너무 심해 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치가 아니라 나름대로 정말 써야 하는 것들이고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걸 얘가 사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런 사치로 망한다고 그럼 우리는 아끼다가 망할 걸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소비를 한다는 게 그건 사치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잘 돌고 돌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가 봐요. 조금 전에 중국은 좋은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안 좋은 얘기할 겁니다. 물건 유통이 안 되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중국 소비를 비난하는 우리나라의 모습. 그러니까 중국 소비가 정상적인 건데 사치가 너무 심하다 비판하면서 물건 유통을 안 시키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나타나 있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6단계 넘어가서 그냥 6문단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왜 도대체 우리나라 이런 거지? 궁금해져요. 궁금하네요. 왜 그러한가, 그죠? 왜 그러하지?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을 검소함. 우리나라는 이걸 검소함이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아껴야지. 사람이 검소해야지.
그게 유교에 생각한 약간 검소의 덕,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욕심을 부리지는 거에 반대가 검소함이잖아요. 근데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건 검소함이라고 일컫지. 그러니까 물건이 있을 때 이거를 쓰지 않는 건 검소함이래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아끼는 거니까. 근데 자기에게 물건이 없어 쓰지 못하는 것은 검소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쓰고 싶은데 없어서 못 쓰는 건 검소함이 아니잖아요. 그럼 쓰고 싶은데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곳에서 내가 사와야 되잖아요. 소비를 해야 내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필요한 건데 없어, 안 써. 야, 이 사람 검소하네?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쌀이 없는데 이 사람 내 검소한 사람이야? 얼마나 야오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엔 진주를 캐는 집이 없어요. 시장에는 산호의 물건값이 매겨져 있지 않아요. 금이나 은을 가지고 점포에 들어가서 떡가서 사 먹지도 못해요.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유통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풍속이 정령 검소함 좋아해서 그랬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담긴 의미는 아니 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미 담고 있을걸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일종의 서리법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럼 서리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그거는 검소함 때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풍속이 이뤄왔던 것들은 검소함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모르는 방법이 이게 뭔 얘기냐면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드라마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지로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돈을 번 거예요. 근데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쓰려고 하니까 어디다가 뭘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1억 주고 다 쓰라고 그러면 아마 펑펑 쓸 수 있을걸요? 1억 갖고? 그러지 않아요? 뭐 그냥 백화점 가서 몇 번 이것저것만 지르고 친구도 사주고 막 이러면 차란 대만 구입해도 뭐 1억은 금방 쓰겠네요. 그러니까 돈은 써본 사람이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풍속이 검소한 것처럼 보였던 건 진짜 검소함을 좋아해서 그랬던 걸까? 내 생각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유가 뭔데? 쓸 줄 모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야. 그러니까 써야 하는데 쓸 줄 몰라서 안 썼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른다는 거고요. 그래서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 생각이 날로 모아지자면 궁핍해가는 이러한 폐단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소비를 안 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6단락의 주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재물 사용 방법을 모르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읽으니까 여러분도 왠지 뭔가 소비를 해야 될 것 같죠? 지금 당장 나가서 뭔가 사 먹어야 될 것 같고. 자, 7단락 가볼까요? 재물을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우리 아까 처음에 포인트 잡았던 건 다 나오네요. 재물이 왜 우물이야? 비유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자,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차지만 길어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린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물이 고여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우물에 물을 이렇게 퍼내면 그만큼 물이 이렇게도 차오른다라는 거죠. 부족한 만큼 뭔가 메꿔주는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물을 퍼낸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소비하면 이라는 의미라고 여러분 바꿔 쓸 수 있어요. 소비를 하면 물이 가득 차지만 잘 돌아가지만 길어내지 않으면 즉 소비를 하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린다. 망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단옷. 이게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재물이겠죠. 저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물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서 비단 짠 사람이 없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재단으로 우리가 재물을 소비하지 않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소비를 안 하니까 만드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비단에 들어가는 그 실 이런 배를 짜는 여인의 모습도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망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잡한 그릇을 트집 잡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조잡한 그릇을 트집을 잡아야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대충 만들어도 오케이 해버리면 발전할 리가 있나요? 물건 만드는 기교를 숭상하지 않기에 이 기교가 뭐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나라에는 공장이나 도공, 풀무장이가 할 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이 사람들 아니어도 아무나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기교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 기술이 사라졌다라는 이러한 나쁜 폐단이 생겨버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나아가 농업은 황폐해지고 농사짓는 방법이 형편없고 상업을 막대하기 때문에 상업 자체가 실종이 되는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죠.
산업공상 네 무리의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공공하게. 즉 상인 하나만 망해서 끝난 게 아니라 싹 다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안에 보물이 있어도 강토 안에서는 용납되지 않으므로 이게 다른 나라로 흘러가기까지 해요. 그럼 우리나라의 이런 재물들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해외로 유출되기까지 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못 쓰고 이게 해외나 오히려 해외를 더 좋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날마다 부유해지는데 우리는 지독히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추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이 7달러의 주제는 뭐인 거냐면 결국 우물하고 재물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설명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물과 재물의 공통점. 쓰면 좋아지지만 안 쓰면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 8달락입니다. 지금 종각에 있는 종로 네거리, 여기 우리나라겠죠. 한국은 연달아 시장 점포의 거리가 1, 2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달아 상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한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는 내가 거쳐간 시골 마을의 점포가 몇 리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상점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소비가 일어나고 거래가 일어나고 유통이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운송되는 물건의 거기라는 것들은 중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운송되는 물건의 번성함과 품목의 다양함이 모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계속해서 이런 상점들이 많기 때문에 물건이 번성할 수밖에 없고 품목이 다양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모두 온 나라의 물건을 미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다 합쳐도 미치지 못해요. 그렇죠? 한 곳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점포 한 개가 우리나라보다 더 부유한 것이 아니라 물자가 유통되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는 적어, 거긴 많아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물자가 유통되느냐 유통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생긴 거다. 즉 이 유통이라는 게 나라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했나요? 주제는 우리나라 대 중국의 모습이고 재물 유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여러분? 와,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요? 잘은 모르겠지만 머릿속에 딱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뭔가 유통도 잘 되고 상업이 발전하고 뭔가 활발하고 뭔가 막 넘치는 나라 같아. 근데 우리나라는 아끼고 검소한 것들 추가하다 보니까 뭔가가 잘 일어나지 않고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유통이 일어나지 않고 상인을 천시적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상인은 앞에 있는 세 계층을 연결한 사람인데 상인이 망하니까 좀 이따 다 같이 망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이 작품에서 우물과 재물을 비교하는 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물은 어떠며 재물은 어떻기에 두 개의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했을까? 정리만 좀 해볼게요. 우물은 물을 퍼내면 다시 가득 차는 모습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물을 퍼내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말라버리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퍼내면 즉 소비를 하면 좋은 건데 퍼내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물은요. 재물을 사용하면 그죠? 그러니까 재물을 안 썼던 것만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건 재물을 쓴다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재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결과 사용을 안 하고 소비를 안 하니까 이거를 만드는 생산자 역시도 없어질 수밖에 없고 생산자가 없어진다는 건 소비자도 없어지고 생산자도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경제가 말라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두 개의 공통점은 여기와 여기에 있는 거죠. 사용하지 않으면 그 결과 마를 수밖에 없다. 대신 사용하면 할수록 뭐 하는 거냐면 늘어나는 것이 바로 여기 이 우물과 이 재물의 공통점이었다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좀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렇다면 오늘의 또 하나의 포인트인 중국과 우리나라 한번 비교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중국은 어떠하고 우리나라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자, 중국의 모습입니다. 중국은요, 일단 아까 보니까 점포 수가 되게 많지 않았어요? 한 몇 리에 걸쳐 있는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점포 수가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점포수 자체가 굉장히 1, 2밖에 안 되는 거였으니까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점포수가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유통이 뭐 했다는 얘기냐면 활발하게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있는 우리나라는 점포수가 적기 때문에 유통이 활발할 수가 없죠. 유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럼 결국 이렇게 유통이 활발한 결과 여기는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가 쇠퇴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얘네들이 발전할 수 있었을까? 중국은 도대체 어떠한 감정이 있길래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소비를 이렇게 장려했던 걸까? 간단한 거죠. 중국은 쓸게요.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각이요. 이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사용하지 않아야 뭔가 잘 살 것 같은 검소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게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정리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갑시다. 핵심 정리 이것만은 꼭꼭꼭입니다. 자, 이 글은요, 논설문에 가까운 글이에요. 그래서 논설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성격은 비판적이고 논리적이고 비유적이란 말은 뭐 말할 수 있겠고요. 아까 비판은 나왔죠?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비판하는 거. 논리는 뭐 알겠고요. 비유라는 건 뭐 우물은 재물과 같다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제재. 중국과 우리나라의 시장들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다음 네 번째로 주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소비의 필요성.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소비가 필요해. 그래야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다섯 번째 특징이요.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중국은 뭔가 긍정적인 시각,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비판하는 모습이 좀 강했다라고 설명했었고요. 다음 비유를 통해서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들이 존재했다라고 얘기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넘어가서 여러분들 페이지 어디로 가냐면 쭉 넘어가서 30페이지인가? 미안해요. 33페이지네요. 33페이지 가보시면 이 글에 대한 학습 활동이 짧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 문제만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시장과 우문의 내용을 떠올리며 우리나라 중국의 모습을 비교해볼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채 1, 2가 되지 않았다? 근데 중국은 아까 어땠냐면 수십 리에 걸쳐, 아까 뭐 몇 리가 되는지 모른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점포의 수가 많아지니까 물건도 많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 수도 엄청나게 많더라. 그럼 결국 우리나라는 1,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지? 아까 얘기했지만 부정적으로 시장과 소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중국은 반대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다라고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네요.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얘기죠. 이 글의 필자가 재물을 비유하자면 우물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바로 요거 얘기죠. 간단하게 미리 손에 써왔네요. 자, 우물은 이렇게 해서 요렇게 보시고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그래서 우물은 퍼내면 물이 가득 찰 수 있다. 재물은 소비하면 재물 생산력이 더 높아진다. 여기 소비와 이 퍼내기가 서로 같은 거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안 하면 물이 고갈되는 것처럼 재물도 안 쓰면 재물이 생산이 안 되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글이 좀 길어 보이고 되게 조금 뭐랄까 좀 단순해 보이긴 하는데 되게 많은 것들을 좀 우리한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경제의 기본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가 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생산이 일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은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그냥 단순하게 뭔가 아낀다라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물론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면 좋지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사야 될 필요, 소비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너무 아끼는 것보단 소비라는 것들을 좀 장려하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과소비를 우리가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비라는 것들은 적절한 수준의 경제가 잘 활성화될 수 있을 정도의 소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너무 과도하게 아끼는 것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잘못되었던 시각 우리나라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부 잘못된 시각에 대한 비판을 갖고 있는 작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요 다음에 있는 작품이 뭐냐면
그 윤리적 소비라는 게 있거든요. 기사문에 들어있는 건데 윤리적 소비라는 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 내일은 두 번째 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생하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